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나날이 진짜 네. 얼굴이 좋아지네요. 글루타셀 효과 아니야? 그런 것 같습니다. 글루타셀, 잠깐만, 그거 먼저 아니에요. 다른 거 먼저 해야 돼.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있어요. 네. 예. 자, 저희가 늘 힘이 되는 저희가 광고 소개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대통령 선거가 7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장 기자들도 취재하느라 너무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터치 고농축 캡슐 세제입니다. 간편한 세제 찾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너무 저처럼 바쁜 엄마들은 하나 딱 넣고 휙 돌려버리는, 그렇죠.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 휙 넣고 돌리는 이런 건데요. 오늘 터치에서 고농축 캡슐 세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토피 친환경 인증, 미세먼지 안심 인증, 유해금지 물질 노. 우리 아이 옷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세탁 세제 터치 캡슐 버전 준비를 했습니다. 세탁기 돌릴 때마다 세제 계량하고 붓고 손에 묻고 많이 번거로우셨죠? 이런 과정 싹 생략해서 꺼내서 세탁기에 톡 넣기만 하면 끝. 나머지는 터치 캡슐 세제가 알아서 싹싹 해드립니다. 찌든 때 쏙쏙 빼는 효소와 과탄산 소다까지 꽉 담아서 옷감은 보호하면서 강력한 표백 효과까지 맛보실 수 있으십니다. 표백 세정 항균 탈취 올인원 캡슐 세제이고요. 민감한 피부에도 걱정 없이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물에도 잘 녹고 드럼 또는 통돌이 어느 세탁기에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하고 순하고 세탁 효과 확실한 간편 세탁 세제 취재 편의점만의 특가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치 파워 클린 고농축 캡슐 세제 라벤더 향 100개, 100개에 19,900원인데요. 40% 세일해서 11,900원에 모십니다. 이거 빨리 사야 되겠다. 지금 사야 돼요. 이거 너무 싸다. 이렇게 싸게 사기가 어려운데 100번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하나씩 넣으면 그리고 그리고 이게 라벤더 향이 약간 뭐랄까 긴장도 완화시켜주고. 섬유유연제 필요 없나요? 그렇죠. 섬유유연제 필요 없죠. 이거 하나만 넣으면 끝이에요. 대박이네. 이 자취생. 저는 자취하기 때문에 자취하기 저런 게 때문에. 눈에 들어옵니다. 맞아요. 우리 중요하죠. 박형광 기자 꼭 필요한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집에서 빨래 안 하죠? 빨리 안 하죠. 누가 해 빨래? 이정주 기자 빨래 빨래 누가 해줍니까? 빨래 세탁기가 해줘? 네. 아니 그 돌리는 과정 있잖아요. 그쵸, 빨래 빡세죠. 구분하고 뭐 하얀 빨래, 네. 색깔 있는 빨래 구분하고. 네. 저는 빨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야밤에 들어가서 돌리면 와이프한테 혼나요. 빨래 하기 싫으면 나도- 말을 해라. 11시에도 11시에 와서 돌리냐? 지금 시위하는 거냐? 코스프레를 하냐? 왜 한동훈처럼 선거할 생각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차라리 네, 코스프레 하냐.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좋죠. 박형광 기자 맞춤형 사실상 광고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뿌리고 나서 이제 얼굴이 진짜 그죠? 붉은기도 없어지고. 여름에 또 좋습니다. 완전히 표징이 돼버렸네. 네. 글루타셀 스프레이 너무 좋아요. 쓰면 어떻게 피부가 변화한다라는. 자,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감해진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품목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요때 사야 되겠다. 박형광 기자 요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1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100ml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여기 꽃 모양 있는 거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피부를 긁어왔다.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셨다면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매 리뷰가 하나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가방 속에 쏙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중입니다. 지금은 많이 가렵지 않고 피부도 많이 진정된 것 같아요. 마음도 불안하지 않고 느긋해졌습니다. 이런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박형광 기자가 좋아요, 증인이에요. 이거. 네. 네, 정말 피부가 많이 안정되고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방송할 때 제가 홍조끼가 좀 많은데 네. 뿌리고 나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돼서 마음의 안정. 마음의 안정 네, 중요하죠. 글루타셀. 마음의 안정, 예. 글루타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피부에 글루타셀을 우선 뿌리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마음은 또 취재 편의점을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정치적 네. 마음은 취재 편의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정봉주 의원 왔다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구독자가 실시간으로 막 빠지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처가 상당히 깊구나. 근데 어떤 댓글 보니까 장윤선 용감하다, 막 이제 이런 글들도 달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들으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경청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그러면서 토론도 되고 논쟁도 되고 사회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귀 닫고 한 가지 얘기만 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랜만에 정봉주 의원 모셔봤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어쨌든 기자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윤선 선배가 어쨌든 이 구독이 취소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어쨌든 정말 기자다라는 생각을 대단하십니다. 예, 입이 삐뚤어져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독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취재를 통해서 할 얘기는 해야 되고 또 언론의 사명이 비판 보도 있는 거잖아요. 예. 자, 뭐꼭 정봉주 의원 인터뷰가 꼭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일 남았어요. 7일 앞두고 현장 민심 취재를 다녀보니까 대세는 이재명 후보 굳히기로 보이긴 네. 합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한 표 한 표 아직도 3표가 부족하다. 주변에 3명을 설득해달라.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나 내용을 볼 때 이 구도가 바뀌겠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정주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 원래 역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전투표 전에 그러니까 공표 금지 그리고 한 달 전에 여론조사 보잖아요. 네. 대선에서 이제 그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네, 그러니까 승패는 뒤집힌 적이 없고 네.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윤석열조차도 네. 사실은 그 하락세였지만 한 달 전에 이겼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결과적으로 이겼고 네. 중간에 이제 출렁이면서 0.74가 나온 건데 그 대선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제 여러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 좀 추세가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약간 안정적으로 1, 2, 3위 순위가 좀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크게 변하진 않는데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조금 그 표결집에 대한 긴장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차피 이재명 후보 되겠네. 네. 나는 뭐 이게 징검다리에 휴가나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사전 투표가 보시면 목금이거든요. 네. 네,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데 토요일은 토요일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에서 보수도 긴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원래 부정선거론자 아닙니까? 그렇죠. 부정선거론자는 사전 투표가 표 바꿔치기 하는데요. 네. 근데 왜 표를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까? 본인이 사전 투표하겠다 하잖아요. 네, 이제 진심이 나온 거죠. 네. 빨리 이제 득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사전 투표 안 해버리면 사실상 투표율이 보수 쪽에서 엄청 낮아져요. 저 네. 진보 쪽에서는 3일을 투표하는데 보수 네. 쪽에는 하루만 투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게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투표가 다 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뭐 특별하게 이슈랄 것은 여전히 저는 이제 내란과 관련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어제 뭐 법관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 경찰이 새로 입수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도 하고 했던데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12월 6일 날 네. 원격으로 삭제된 비화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출석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날 삭제됐어요. 네. 예. 11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 김봉식 서울청장과의 내용도
삭제가 됐어요. 전체 19대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경찰이 분석하고 있는데 유독 홍장원, 김봉식 이 두 사람의 휴대폰에 삭제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윤석열도. 그렇죠. 왜 그랬을까?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화 기자는 이런 내용을 어떤 정황으로 좀 해석하고 근데 있어요? 12월 6일이 그 김병기 의원이 체포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설명했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가 국회 정보위하고 나와서 그렇죠. 그때 뭐 이재명 대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그 한동훈 이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정만 하다가 12월 6일날 삭제했다라는 것은 일단 큰일 났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고 하고 삭제를 시작을 한 걸로 보이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재밌었던 거는 김성훈 경호처장. 이 사실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왜 삭제하라고 지시도 했고 맞아요. 이 사람 왜 놔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정도의 정황을 확보했으면 빠르게 구속을 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12월 6일이 그때 이제 보시면 정무적으로는 어떤 타이밍이냐면 그 국회 탄핵소추안이 12월 7일 네. 이날이 이제 12월 금요일이거든요. 네. 토요일 날 처음 올라가요. 처음 올라가고 그때 당연히 이제 정적수 부족으로 의결이 안 되는데 윤석열 쪽하고 이 당시만 해도 한동훈 쪽하고는 네. 한덕수하고 해서 한덕훈 같은 편 만들려고 했던 한참 그런 시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탄핵 의결 뭐 안 시키고 공동정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얘기 그랬었죠. 했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애매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때 안가 4인방 뭐 김지용 민정수석, 네. 이한규 법제처장 등등 모였을 때 이 사람들도 12월 4일 모인 다음에 네. 이쯤부터 휴대폰을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12월 11일까지 이제 교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네. 예, 그 최상목도 요 이후에 이제 교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은 탄핵소추 D-1 앞두고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 된다고 본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이제 한덕훈 아무리 해봤자 네. 결국은 이거는 1차 시기든 2차 시기든 탄핵이 된다. 그럼 될 수밖에 없다. 예, 탄핵 전에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옮겼는데 네. 비아폰까지 한 거는 사실상 이제 본인들 각오한 거죠. 정말로 통화 내용 나오면 더 중형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검찰에 조사할 때 이미 이거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본인이 자백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어찌됐든 재구속 사유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상황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홍장원 차장이 얘기했던 게 싹 잡아들여, 예, 싹 잡아들여. 그리고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줘.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삭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화 내용에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실제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버 기록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고 일단 그 휴대폰, 그러니까 어떤 개인 휴대폰의 기기가 초기화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체의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확보해가지고 수사를 하면 관련된 내용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엄의 뿌리를 찾아낼 수 있는 단초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홍장원 차장 말고 김봉식 경찰청장은 서울청. 왜 그랬을까? 서울청장 휴대폰은 왜 지우려고 했을까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와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사실 국회를 어떻게 막는 거에 대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윤석열의 어떤 발언과 대치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정말 혼란을 어떻게 좀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좀 보호하기 위하려고 했던 것이냐를 네. 두고 좀 말이 엇갈렸, 거의 말장난이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지시 사항이 담긴 혹은 그런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그러면은
누가 삭제 지시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 기자들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취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형광 기자는 김성훈 차장이라고 의심을 하는데 네. 국조에서 김성훈 차장은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지시를 했을까 이 비화폰의 내용을? 그 이제 실무지는 어쨌든 김성훈 차장이겠지만 실무. 그 위에는 사실 더 그 그쵸. 위에 누가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네. 네. V1 V1 V1? V 제로라고 V 제로? 다른 분? 예? 네. 예. 그렇게 의심은 해볼 수 있겠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수사가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벌써 계엄 한지 6개월 거의 다 그쵸. 돼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진작에 다 확보를 해서 수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잊어버리는 단계까지 와버린 맞아요. 상황이 맞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CTV 영상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장관 이 사람들 동선이 다 다르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CCTV를 실제로 공개를 해보니 그동안 해왔던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대목들이 있더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쪽 같은 경우는 네.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한 게 본인은 정말로 뭐 뜯어 말리려고 했다. 네. 그리고 국무회의 열 때도 음. 본인은 이게 회의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식 간담회 비슷하게 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진술했었고 네. 그 자리에 이제 사실 그 결론부터 보면 한덕수, 뭐 최상목 등등등 참석했고 그날 정말 우연찮지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오지도 않았어요. 왜 안 불렀으니까. 네. 예, 윤석열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음. 예, 애당초. 그러니까 말로는 뭐 내가 윤석열을 지지를 받니 안 받니 하지만 예. 그 결과만 놓고 보시면 김문수 장관은 정말 슬프지만 그냥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윤석열이 못 믿는 거야. 너 여기 들어 누울라 그러지. 들어오면 지난번에 뭐 노동운동한 것처럼 뭐 이렇게 예. 들썩이고 태거 부릉하려고 그러지. 못 믿어요. 예. 근데 한덕수 말랑말랑하거든요. 예, 기름 장어 갖고 딱 협박하면 얘기 들은 거 같고. 그래서 다루기 쉬운 사람들만 딱 부른 게 보여요. 국무회의 딱 멤버가 멤버를 보면 그 개헌 멤버들이 최상목 예. 딱 다루기 쉬운 사람들 예. 가진 게 많고 예. 최상목 말 총리 잘 미 국채 자기 구속되면 국채 날라갑니다. T 1.37호 예. 얼마나 아깝겠어. 예. 뭐 그런 사람들 예. 뭐 한덕수 재산 70억 80억 예.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하지. 김문수 뭐 재산도 없고 이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그날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부른 게 딱 보여요. 근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네. 본인이 말렸니 간담회 했니 뭐 2차 나중에 소집할 때도 해제할 때도 어쨌니 저쨌니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CCTV는 검찰에서 결국 나중에 특검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동선을 좀 공개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분명히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보면 그 계엄 선포문 그 관련해서 본인은 알지도 못했고 양복 뒷주머니에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해명이 진짜 그쵸. 웃겼거든요. 최상목 부총리도 그 소위 이제 쪽지라고 본인은 표현했지만 지시서죠. 계엄 지시서를 받긴 했는데 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고 느낌으로 보니까 그건 것 같더라. 네, 저렇게 저기 있는데 내가 네. 봤다. 박형광이 이제 위에 네, 봤다 이거 봤다. 안 보여요, 안 네. 보여요. 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소모즈 논란이 있었죠. 예. 그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저 단전단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제 주의 주장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CCTV 동선을 통해서 확보된 것을 어제는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경찰이. 근데 이제 조만간 추가로 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줄 텐데 그 내용에 어떤 거짓이 있었는지. 그럼 이 사람 셋 다 기소돼가지고 재판받을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은 되게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가에서 회동했던 거 삼성동 저는 그게 안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CCTV 확보하려고. 예. 근데 안가에서 사실 대통령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가옥인 거잖아요. 대통령을 위한. 그죠. 거기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만 있을 수 있나? 음. 그 거기에 그 대통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 경찰이 빨리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원이 있었을까, 부의제가 있었을까 이런 의심들까지도 국민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삼청동 안가는 대통령실이 이 관리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허락이나 허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그 4인의 그 법조 관련된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개별적으로 저녁 약속을 했다? 이거를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계엄 다음 날? 이제 우리 못 볼 네. 거니까 뭐 저녁 함께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왜 못 봐요? 왜 못 봐? 감옥에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윤석열 재판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부정선거 영화 왜 보셨습니까? 그 현장에 우리 박형관 기자가 제가 갔다 왔죠. 예. 있었는데 같이 옆에. 예, 그 옆에 제일 근접해서 촬영했더라고요. 초근접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을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기자들은 다 막는데 우리 박형관 기자는 프리패스니까. 그 제가 영상 찍은 거 보면은 네. 그 되게 쉽게 가는 것 같지만 엄청 밀었어요. 아. 그거를 이제 다 버티고 들어간 건데. 대단하다. 이렇게 경호원들이 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밀어요. 근데 엄청 밀어요. 경호원들 힘든데 여성 경호원들도 장난 아니에요. 돈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엄청 붙어서 아파요. 인터뷰하려고 하면 네. 허리를 확 감아서 밀어내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엄청 그냥 아파요. 떨려나는데 그걸 근데, 다 견디고. 다 와. 견디고. 박수. 근데 거기에 마침 그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아. 그러니까 한 층을 엘리베이터. 내려와야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구조여서 저거. 저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네. 주무시는 장면 어떻게 길게 그렇게 찍을 수 있었어요. 아. 예. 그거를 되게 의문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그게 사실은 순간 포착이 아니고 음. 좀 오래 주무셨어요. 한 한 30분 주무셨어요. 30분? 네, 그 영화가 전체 몇 시간인데요? 영화가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네. 8분인가 그래. 네. 야. 근데 이제 그 시작하고 한 30분 40분 주무셨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찍고 계속 찍고 이제 그만 찍어도 되겠다 네. 싶을 때 내려놓은 거죠. 그 정도로 길게 길게 주무셨습니다. 주무시러 오셨네. 네. 영화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근데 막판에 뭐 개헌 관련돼서 얘기 나올 때 박수 치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비상계엄하고 이러는 장면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막 박수 치고 사람들이 그럼 본인도 치고 박수 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답답하고 황당해하시는 대목은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가 저렇게 마음껏 활보하면서 또 부정선거라는 영화까지 그렇죠. 관람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걸 어떻게 그냥 우리 공권력이 놔둘 수가 있냐. 저게 저 말인 거잖아요. 나 부정선거가 있어서 내가 이걸 파헤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게 본인의 원래 주장이었잖아요. 네. 그걸 또 다시 주장하고 싶어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명태균 게이트 덮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윤석열 씨가 최근에 그 측근에게 모 전 의원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사실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네.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당사자한테. 뭐 물론 답을 다 듣지 못했지만 그냥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 실제 그러면 정말 다 100번 양보해서 부정선거 정황이 있다고 쳐도 그게 계엄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남는 거죠. 그렇죠. 자, 하여튼 지금 그 부정선거 영화를 본 이후에 파문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어제 재판에서 확인된 게 또 하나 있는데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증인 신문을 통해서 실제로 도끼로라도 문법해라.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한 지시가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포함해서 관련된 군인들이 전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게 명약관하게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쪽에서 특별하게 막 반박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도 내용이. 네. 아니 지금은 그 김문수 캠프 쪽에서 지난번에 영화 본 다음에 그 이게 서로 교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김문수 캠프 쪽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윤석열이 저렇게 영화 보러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예, 별로 친하지도 않지만 네. 어필했나 봐요. 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어. 예, 우리가 단일화해서 좀 이겨보려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그런 타격이 컸죠. 왜냐면 사람들이 윤석열을 좀 잊고 있었거든요. 요새 무슨 막
소위 말해서 토론에 집중되니까. 네, TV 토론에. 네, 네. 이준석 막그 네. 이제 깐족깐족하고 막 네. 한동훈 막 떨거지들 친윤 얘기하고 갑자기 사전 투표 한다고 하고 하니까 네. 잊혀지는 거예요. 호텔 경제학 얘기하고 네. 이제 갔다가 이제 뭐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막 토론이나 경제 쪽으로 몰잖아요. 네. 근데 이 선거가 사실 근본적으로는 계엄과 내란 때문에 일어난 선거인데 그게 약간 잊혀지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준 거죠. 예, 요쯤 될 만하면 우리 그 선대위원장 이재명의 최대 선대위원장 윤석열이 나타난다. 좀 느슨해졌냐? 네. 예. 그래서 내가 안 나타나니까 느슨해졌냐? 네. 해가지고 다시 또 경각심을 주고. 네. 그래서 저 영화가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패착인 거예요. 부정선. 그러니까 왜 나왔을까? 당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 지밖에 모른다고. 아. 결국 이제 선거를 졌을 때를 계산한 건데 네. 전한길, 이용도와 같이 선거 졌을 때 본인의 윤석열 잔당들 데리고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잔당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달은 이제 거죠. 깨달았죠. 네. 아 이러면 진짜 구속되는구나. 예. 김문수도 날 버렸구나. 아 김문수도 버렸죠. 날 네. 버렸구나. 네. 그 촉을 느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계엄에 대해서 불법 부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말렸을 거다. 나는 들어 놓았을 거다. 탄핵에 대해서도 한 걸음씩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뭐 이게 불법 탄핵이다, 반탄이다 예. 했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한남동에서 그 앞에서 그 눈발 날리면서 김기현, 나경원, 뭐 조배수 다 어디 갔어요? 김문수 옆에 다 있던데. 예. 김문수 옆에서 뭐 탄핵을 잊읍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예. 지금 윤석열이 그 정도 몰렸을 때 그 출구 전략은 또 잔머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 죽기 직전에 네. 뭐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의 자력갱생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 딱 세력 유지하려고 네. 튀어나갔는데 이게 당에는 엄청난 악재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금 윤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부글부글 하고 있다. 부글부글하죠. 예, 제발 좀 집에 계셔라. 왜 네. 나오냐? 왜 네. 밖에 돌아다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군요. 네. 근데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왜 그러면 윤석열이란 사람이 본인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느냐에 두고 이제 누군가의 평가는 이제 국민의힘 모 의원의 평가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검찰이 김건희와 최은순 뭐 이런 수사를 계속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안 해주더라. 아,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구나. 검찰이? 예. 네. 버림받았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당에서 아무 방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당연하죠. 선거했는데 갑자기 김건희 이름 나오고 윤석열 이름 나오면 좋을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아마 본인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느꼈을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도 국민의힘도 결국 내 편은 아무도 없으니 그렇죠. 전한길 이영돈 손잡고 부정선거로 나아가자. 그렇죠. 예, 그거 말고는 황교안 황교안? 태클을 타는 거 아닌가요? 제2의 황교안이 될 수 있겠다. 예.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을 봐도 사실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이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암만 그래도 뭐 단일화고 뭐고 막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전체 국민들의 판단이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럼 큰일 난다 나라. 다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덮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 총의가 모아진 상태의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그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없어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가 이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할 수 없다면 그 뜻도 존중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선거대책본부 본부장단 회의에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단념했습니까? 저는 네. 저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준석을 잘 압니다. 이준석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이준석이 그 뉴스를 장악하는 사람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단일화로. 단일화로.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즐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계속 단일화 하자 이렇게 그 압박을 하면 저 사람 키워주는 거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아하. 안 하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밀당 전략 중 이제 당기는 거죠. 네. 예.
아 미는 거죠, 미는 거. 됐어 이제 그만해. 그만해. 어.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 단일화하자고 구애한 것이 결국에는 이준석 지지율만 올려줬다. 그렇죠. 이제 이런 당내 내부 평가 속에서 아니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밀어내기 전략으로 빠졌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까? 취재해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박 기자님도 이제 같이 저희 취재하지만 네. 이런 시기에는 우리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 물어보거든요. 기자들도 기자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멘트를 줄 때도 네. 의원들, 아이 그 의원님 그 이준석 후보 단일 안 하잖아요. 네, 좀 네. 하겠어요. 네. 뭐 왜 뭐 그렇게 뭐 허팀 쓰냐고 네.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진짜 속내로는 이제 몇 겹 파고들잖아요. 네. 그럼 의원님이면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네. 어차피 대도 한번 버림받은 적이 있잖아요. 윤석열하고 옛날에 대선 직전에 둘이 그 의원총회에서 네. 뭐 전당원 투표에서 뭘 하느냐 마냐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악수하고 무슨 그때 전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끝나고 본인 그 성상납으로 수사받았어요. 네.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준석 후보가 두 번 다시 재현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난로에 댄 고양이는 네. 원래 그 난로가 뜨겁든 차갑든 간에 난로 곁에 가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너무 적확한 비유다. 네, 거기 접근하진 않아요. 네. 그 두 번 되면 그건 금붕어야. 그러니까 금붕어가 잡혀 죽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니라 금붕어가 네, 되는 거야. 고양이들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네. 안 가요 거기를. 네. 근데 이준석 후보도 포유류잖아요. 어쨌든 영장이고. 그러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네. 근데 그거를 그 국민의힘이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를까? 압니다. 알죠. 아는데 이제 두 가지 포석이 있었죠. 네. 하나는 정말로 준석이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렇지. 야, 지면 그게 네 탓이야, 목적이었죠. 임마. 맞아. 우린 할 만큼 했어. 근데 실제로 보수지들이 오늘 일제히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문수, 이준석을 산술로 합치면 네. 비등비등해져요. 네. 이재명 후보하고. 그렇죠. 네. 저게 1+1이 네. 2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 표는 네. 완전 표심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단일화 소위 말해서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난 투표장 안 간다는 사람이 90%예요. 네. 제 주변에 실제로 찍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서초나 강남에 사는 사람들 네, 중에서는 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준석 뽑까 하는 사람들 중에 네. 단일화하면 찔 거냐 기권하겠다는 거야. 단일화하면. 네, 기권하겠다. 그럼 내가 굳이 맞아요. 왜 뽑냐? 어. 이게 표심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해줘도 나쁠 건 없어요. 네. 나쁠 건 없는데 뉴스를 계속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즐겨서 몸값을 15%를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15%. 네. 목표는 15%인데 네. 이제 10%가 될지 안 될지가 현실적인 거고 목표는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뉴스메이커가 되면 내가 10% 넘겨서 보전 받는다. 네. 선거비 보전이 핵심 포인트다. 네, 이준석 후보는 딱 전략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네. 김문수 후보는 책임 떠넘긴 건데 네. 지금은 책임 떠넘긴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안방이 털리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안방이 털린다. 네, 너무 키워줬단 말이야. 아까 네. 박경희 기자처럼. 네. 네, 이게 적당히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너무 키워줬다. 너무 키워줬죠. 네. 그러니까 적당히 때리면서 책임만 떠넘기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지지율이 7, 8% 나왔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10%, 12% 나와버리잖아요. 네. 안방이 털린다니까 이제. 이제 국민의힘 안방 털릴 차례다. 그렇죠. 계속 상승세잖아요. 네. 최근에 계속 우상향 추세거든. 예.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어제 한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예. 너 그만 얘기해. 네, 그러니까 네. 권성동 어제 원내대표가 묘한 시그널을 먼저 보내잖아요. 오늘 이거 나오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시그널을 보냅니다. 단일화 안 해야 된다. 그만 매달리자 우리. 우리 이쯤 되면 우리도 자강 가야 된다. 네. 이걸 내리고 나서 그다음 벼락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원래는 이준석을 때렸을 때 저 사람의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책임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네. 아니라 오히려 바이럴이 되면서 그 사람이 계속 화제가 되고 다음 일면을 차지하면 신문 일면을 차지하면서 계속 지지율이 오르는 거죠. 그게 그 현상을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잡히는 거죠. 오늘 처음으로 이제 11.3%가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캠프에서는 더 고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5%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기자들은 취재하는 현장에서 득표율이 이렇게 나올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들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만 나오면 땡큐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선거비 보존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이제 유권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선거 보조금을 미리 주고 시작합니다. 네. 바꿔셔가지고. 그러고 그 모든 그거는 그냥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쓴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선거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15억을 받았어요 이미. 네, 후보 등록하고. 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만 넘기면 또 돈이 들어옵니다. 네. 반이 쓴 거의 반이. 지금 한 20억 정도 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럼 15억 썼으니까 5억 정도 더 쓴 오버한 거잖아요. 그 10% 넘기면 20억에 대한 또 5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0억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5억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절대 단일화하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저는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잘알들은 전부 절대 단일화 안 한다. 단일화 이렇게 평가를 안 합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명확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팸코를 정말 보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팸코 정치인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가 본인이 굉장히 강한 팬층, 그리고 자기 지지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 이거 놓치면 끝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정말. 팸코에서는 김문수랑 단일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어쨌든 동탄에서 이분은 재선 3선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동탄에서 재선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어려울 갔을 것 땐 같은데. 택도 없죠. 네. 예, 본인의 그 뭐 이제 바운더리가 넓어지면 좀 비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갔을 때 택도 없죠. 그리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본인의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선 끝나면 무조건 분열할 거예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나와가지고 거의 뭐 친윤 떨거지들이라고 하면서 막 엄청 공격하잖아요. 뭐 네. 개 같은 뭐 네. 그 용어를 일부러 세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당은 무조건 분열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분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포션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예, 지금 당에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음. 밖에서 먹고 들어간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어차피 있어요. 세판짜기가 진행이 될 거고 네.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오너십을 발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판단을 한다는 건데 어제 보니까 처음으로 그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유세장에서 손을 잡고 올라갔는데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지자들로부터.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만난 미래인데 보시면 이 지금 국민의힘이 먼저 이미 당권 파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이제 끝까지 안 올라가다가 원래 이쯤에 올라가려고 노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대선 막판 가면 네. 뭐 홍준표든 유승민 후보든 간에 올라가서 윤석열 지지하는 척하고 막 했잖아요. 네. 예, 옹졸해 보이니까. 근데 사실 저거는 그 저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올라가 줬어야 돼요. 처음부터. 네. 근데 마지막에 저렇게 하는 건 자기 장사한 거거든요. 김문수 캠프도 어차피 통합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니까 모양새는 갖추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그 이 앞단에 이거 올라가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준표 시장님, 홍준표 전 시장님이 네. 최근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준석을 찍는 건 사표가 아니다. 사표가 아니다. 맞아요. 네. 미래에 대한 투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 즉슨 이미 김문수에 손 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야권의 당권 재편은 어떻게 되냐면 이준석 플러스 홍준표예요. 네. 예, 이준석과 홍준표가 손잡고 여기 당권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핫바지니까. 핫바지니까. 예, 어차피 끝나면 내가 이쪽 세력 먹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 예. 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조경태 의원도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윤상현 선대위원장 임명을 사과해라 이런 요구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부는 끊임없는 자중질환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 일치단결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인상보다는 그러니까 계파별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 해봐야 결과는 뻔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나는. 예. 근데 다들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검찰이 어쨌든 그 뭐 김건희 여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건희에 대한 수사 속도도 높이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결과를 뻔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검찰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는 검사분한테 왜 이러는 거냐 갑자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꽃놀이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면은 봐봐 우리 이제 열심히 하지, 우리 뭐 기소청을 안 만들 거지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다시 누군가가 뭐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윤석열, 김건희를 찾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이거는 이정주 기자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와 국민통합 공동정부에 합의해서 오늘 잠시 후 오전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영광 사람 이정주.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이낙연 후보는 알아서 그러니까 호남에서 평가를 뭐냐면 그 냉정히 말해서 이낙연 후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민낯이 드러났다. 뭐 이런 거고 이분이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그러니까 이 뒤가 없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평가를 받고 의심을 받는 사람 중에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나 단합할 때 의심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지금 김문수가 지는 거 뻔히 아는데 사실 이게 나는 내 팔 하나 잘라도 상관없다 이런 약간 목리 비슷하게 보인 거예요. 목리. 네, 목리. 이게 몰려서 나는 무조건 아예 안 되는 거 좋은데 나는 이재명은 안 싫어. 근데 그렇게까지 호남 출신이고 또 평생 민주당에서 정치한 분이 국무총리까지 하고 당 대표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할 생각하죠. 거 다 했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제가 호남에 불구하고 초창기 이낙연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대선 후보로 그 문재인 정권 때 있잖아요. 2019년 20년에 막 혼자 막 48% 이랬어요. 나머지 밑에 있고 그때도 제가 추석 때 사람들 만나면 두고 봐라 이낙연 떨어질 거다. 저거는 그 오래 못 간다. 그때 저한테 다들 미친놈 소리 했어 저한테. 너 네가 뭘 정치를 아냐고. 두고 봐라. 이건 허상이다. 절대 이렇게 가지 않는다. 근데 이낙연 총리의 본질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몇 가지 이제 지표가 있거든요. 저는 언제 봤냐면 딴 거보다는 이 사람이 그 총리 할 때 청문회 할 때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청문회 할 때 얘기 들어보면 이낙연 전 총리의 인생을 잘 보면 사실은 DJ의 뭐 적장자인 거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시기별로 따져보잖아요. DJ가 호남에서 아끼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고 그리고 DJ의 호남 정신 이번에도 이준석도 막 따라하던데 뭐 노무현 정신 따라하고 그러던데 이게 왜 코스프레일 수밖에 없는 게 그 DJ의 정신은 요체는 냉정히 말해서 저 끝단에 가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아니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정치인에게는 결국은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상대가 칼을 들였을 때 너 죽을래 아니면 시민들 살릴래 했을 때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DJ는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근데 그 국면마다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잘 보면 뒤로 쏙쏙 빠져 있어.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 전두환 때 통화일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뭐 칼럼이라고 주장하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보면 기사 보면 그 논란이 됐던 뭐 전두환 찬양 비슷하게 뭐 했던 그게 DJ가 걸어온 노선하고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면마다 하는 걸 보면 그리고 과거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되고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열린우리당 갈라섰을 때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결국 자기는 통합민주당 갔잖아요. 탄핵시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러니까 중요한 국면마다 작도에 딱 올라타면 이 사람은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질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상현, 이낙연과 동행을 한다면 이준석 단일화는 끝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해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7일을 앞두고 있는데 역대 선거 때는 뭐 단일화 변수가 굉장히 이제 주요했는데 여전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일화는 아닌 것이고 핵심은 여전히 내란 심판 선거다. 거기에 확실하게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법관회의 있었잖아요. 2시간 정도 회의했는데 결론 없이 끝났어요. 근데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회의 시작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결론이 그거인 건데 이럴 거면 도대체 전국 법관회의 왜 연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올 법한 것 같은데 박경원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왜 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대통령님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원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뭐 대법관 관련해 가지고 뭐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무슨 김어준 뭐 대법관 만드는 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했고 뭐 김어준 씨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계속 자기를 거명하면서 내가 뭐라고 왜 나한테 자꾸 이래 이럴 것 같아. 기분 좋으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아 대법관급이 됐어? 아, 급이 되는 거지. 아, 네. 총수에서 네, 대법관으로. 저희 사장님이신데 네. 너무 유명하셔서 아,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또 그걸 철회했고 지금 그쪽에서도 누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긁어부스럼 만들면서 거기 비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정주 기자님? 아 근데 저는 아는 이제 법조계 판사들 쪽 아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이제 예전에 취재원들 좀 전화해봤거든요. 근데 판사들이 이번 사태 보고 기본 성향이 이제 자기들의 카르텔에 대한 위험은 있었대요. 이게 너무 세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움츠러든 건 있었는데 판사들이 원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별로 잘 나서질 않아요. 뭐 전국법관 회의하는 것도. 근데 본인들도 뭐가 느끼면 조의대가 너무 나갔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약간 이제 법도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프로세스 안에서 어쨌든 뭐 633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 다 좋아요. 633 얘기하고 뭐 선거법도 이렇게 원래 있는 법이니까 적용해야 되고 악법도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전원합의체를 한 달에 한 번 여는 거 일주일에 2번 열고 그거 바로 재판 기록 오자마자 집행관 지정해서 막 촉탁시키고 그다음에 뭐 6만째 페이지 로그 기록 있냐 없냐 막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란들 자체가 대법원의 이번에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이런 속도전 이거 자체가 프로세스를 위반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앞단에 프로세스 위반한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근데 후단에 있는 법 가지고 이게 맞니 안 맞니 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본인들이 스스로 법 안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주장이 굉장히 공색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또 대법관 증언 논란 무슨 논란 이게 커지니까 여기서 이제 뛰어들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치적인 플레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2가지 이 안건에다가 현장에서 이제 5가지 안건이 추가로 상정이 됐다는 건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판결을 했다고 해서 특검을 한다거나 판사 탄핵을 한다거나 또 청문회를 한다거나 이것은 사법 독립 침해다. 법관 독립 침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을 이유로 해서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제도를 변경한다거나 이것도 재판부 독립에 대한 침해다. 이런 건데 본인들 스스로 사법부에 대해서 오죽했어야죠. 성역화하는 거 그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컨대 지규현 판사만 하더라도 너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 일반 저 회사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 일단은 업무 배제를 하는데 지금 법원이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적으로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제 혹시 자기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축소될까봐 그것을 막으려고 법관회의를 열었나? 이런 생각마저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 회의 내 한 내용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법관들이 모여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이러다가 특검하고 청문회하고 판사 탄핵하면 우리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축소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막아야지. 뭐 이런 차원에서 뭔가 단결권을 행사하려고 모였나? 이런 생각마저 들던데.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적인 조직이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성을 먼저 하고 우리 어쨌든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설득하려고 들 텐데 아마 판사들은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의 성향 자체가 어쨌든 평생 내 말이 법이었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그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사실 어쨌든 이 말을 하는 이유 자체도 그 법관들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가장 현장에 갔을 때 광장에서 가장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대법관 우리도 선출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라는 것은 사실 언제든지 시민들의 뜻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이나 혹은 고찰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합니다. 사법권 독립을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민낯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법부의 그 독립 그리고 양심에 따른 재판 네. 이게 판사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흠. 그 재판장 안에서 그래서 그 양심에 따른 재판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외압에 의한 또는 판결 이외에 다른 소위 자본 세력이든 권력이든 그렇게 침투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소수를 위한 재판들 이런 부분들이 뭉갤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판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인민재판한다 쳐봐요. 그럼 힘센 놈이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죠. 그냥 거리에서 재판한다 하면 그렇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삼성이 이기죠 당연히 돈 놓고 하면.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 그걸 내 맘대로 하라고 그 칸막이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상한 힘센 놈 편들었잖아요. 그렇죠. 구속 취소시키고 네. 갑자기 뭐 파기환송해서 하는 게 이게 전형적인 독립권 침해되는 겁니다. 그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빙자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완벽하게 이번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법개혁, 법원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를 피해가기는 어렵겠다. 사법부나 법원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경광 기자 뭐 단독 보도한 거 있다고 우리 작가님이 그 얘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준석.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네, 이준석. 이거 또 얘기하면 괜히 그냥 뭐 이준석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 시절에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 그때 보면 이낙연 또 전 총리랑 합당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국회의원이 5명이 넘으면은 확 뜁니다. 네, 5%를 받을 수 있어요 전체 그래요. 보조금에. 4명하고 5명 엄청난 차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 개혁신당 같은 입장에서는 4명일 경우에는 한 3, 4천만 원 받을 수 있었고 네. 5명을 간신히 채우면서 6억 6천을 받았어요. 그 이때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6억 6천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해체됐죠. 파기됐죠. 합당이 파기됐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돈이 네.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4명에서 한 명 맞습니다. 채우려고 맞습니다. 간당간당해서 네. 김종민 의원 와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너네 뭐 기획 합당 아니냐, 뭐 먹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이준석 의원이 6억 6천 안 쓸게 내가 동결할게.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렇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여러 번, 여러 차례.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회계 장부를 입수를 해서 봤더니 오. 계좌 동결하겠다. 네, 그 이제 잔고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남은 잔고가 얼마인지. 근데 6억 6천 아래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결한 게 아니네. 네, 그 아니에요. 그 따로 돈을 빼놓은 게 아니에요. 네, 돈을 같이 쓰더라고요. 통장 내역에. 섞어서. 네, 섞어서. 그래서 이게 4월 10일에는 3억 6,417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부 그 개혁신당에서 사인한테 2억 5천만 원을 빌려요. 저거 잔고를 맞추려고. 네, 근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계속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께서 어제 이 관련해서 백볼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거 뭐 며칠 정도 그렇게 된 거다. 우리가 뭐 잔고 그 회계상에 미스가 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며칠이 아니라 한 2달 정도 한 3억 그 언저리에서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그렇게 돈을 다 생각을 해요. 어디다 쓴 거예요? 제일 많이 쓴 데가 사실 공보물 제작 그리고 많이 쓴 데가 여론조사죠. 여론조사에만 3억 555만 원을 썼습니다. 혹시 명태균은 아닌가? 명태균은 아니고 한국갤럽이랑 에브리 리서치.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구를 위한 여론조사에 썼느냐는 네. 아직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하기 힘든데 네. 추정컨대 네.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그때 당시에 지역구 어디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을 때거든요. 최대 관건이었죠. 네. 거기에서 그 3월 4일 날 동탄에 나가겠다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네, 그래서 본인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한 거 아니냐. 라는 의혹 제기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좀 참고해서 보시고 이후에 또 계속 보도를 하실 테니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저 이 보도를 왜 했냐면 이렇게 작은 약속,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후보가 자꾸 뭐 다른 후보 공약 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공약을 이행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신뢰가 갈 수 있겠느냐 예. 하는 취지로 사실은 이 기사를 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검증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칼날을 세게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검증했다고 해서 오히려 후보 검증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게 문제였는데 이번 대선에서 물론 급하게 치러진 선거이지만 박경건 기자가 한 것 같은 이제 후보 검증용 기사는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실수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11시가 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 선거예요.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침에도 합니까? 뭐 아침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 투표소 스케치를 그렇죠, 할 것 그렇죠. 같고 아. 오후에 저녁 때 맞나요? 오후에 저녁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어디 있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 기자들의 직업이라는 게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잠시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네. 어디로 어떻게 불려가서 어떤 취재를 하고 있을지 저도 알 수가 없다. 아침에 선관위 가서 비표 받아왔거든요. 네. 개표소 비표. 개표소. 그래서 오. 저도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현장 취재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